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주치의 김다혜입니다. 최근 사회가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환자들의 요구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죠. 이 추세에 맞춰서 한의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의학은 무엇인지 경희대학교 이재동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한의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이 침구과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진료를 담당하시고 어떤 질환들을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네, 본래 이제 이 침구과라고 과의 명칭이 이제 붙여진 거는 말 그대로 우리 한방 진료의 중심이 침뜸 한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침과 뜸을 중심으로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과라고 해서 침구과라고 붙여졌는데, 사실은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서 치료의 도구로서 단순히 침과 뜸만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침구과에서는 이제 크게 척추 관절을 중심으로 보는, 관절 질환을 중심으로 보는 척추 관절 센터가 있고, 또 우리가 중풍이라든지 안면마비라든지 이런 걸 보는 뇌신경 마비 센터, 이렇게 두 개의 센터로서 지금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침구과도 그렇게 두 개 센터로 나눠서 하는데 이 진료과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궁금해요. 네, 실은 우리 한방에도 다양한 과가 나눠져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과가 있습니다. 8개 전문과가 있는데. 8개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대학에서 인턴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문의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 전문과가 뭐 내과, 소아과, 부인과, 또 우리 친구과도 들어가고요. 또 우리 한방의 특징인 체질의학과라는 것도 있고, 또 정신신경과, 또 이게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 이렇게 해서 8개의 전문 과목이 있고요.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3개 정도의 과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질환별로 세분이 돼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죠. 제가 한의원 하면은 어릴 때 한약을 다녔던 그 기억이 나요. 이 한의학 하면은 한약과 침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엔 침뜸이 위주였지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침이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이제 이 통로를 경락이라고 그래요. 경락이요? 예, 경락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반응하고 모여 있는 곳을 경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침과 뜸은 보통 경혈에 자극을 둬서 우리 몸의 인체 에너지를 이제 조절해 주는데, 그 도구가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약침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벌독 같은 거, 벌독이라든지 아니면 한약재를 주사용으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침자리에다 넣어주면 일반적으로 근육에 주사하는 거하고는 다른 그런 치료가 이제 약침요법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추나요법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저도 이제 받아봤어요. 네, 그게 이제 원래부터 이제 보험 급여화가 돼서 환자들한테 이제 일반 환자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방에서 하는 도수 치료나 뭐 우리 외국에서 얘기하는 카이프락틱하고 다른 게 항상 그 우리가 우리 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경락이라든지 경혈을 중심으로 그런 수기요법이 이루어진다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수술용 실같이 매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안면 미용에도 많이 쓰는데 주름을 피워준다든지 얼굴의 형태를 잡아준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매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그 경혈이나 경락에 넣어주게 되면 이 실이 녹을 때까지는 계속 침을 막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매선요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사실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요즘 현대의학에서 발전이 돼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한때는 우리 한의학에서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침도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침이 이 수술용 칼같이 아주 끝이 아주 좁게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의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뭉쳐 있거나 또 이렇게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 그 수술용 일종의 침도라는 걸 가지고 또 바로 시술해주는 그런 침도요법도 있고 아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침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게 그렇죠. 많네요. 제가 지금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뭐 우리가 전기 자극을 주는 전기침도 있고, 또 레이저 자극을 주는 레이저침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죠. 침 중에 봉침이라고 저는 들어봤는데, 이게 뭐 그렇죠. 침을 이용한 침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아까 약침요법의 일종인데요.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던, 이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벌독을 가지고 우리가 침자리에다 주입을 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벌침은 아시다시피
우리 문헌에도 그렇고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벌을 가지고 민간에서 활용을 해온 겁니다. 해온 건데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거를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개발해서 일종의 주사제 같은 우리가 어떤 약침의 제재로 만들어서 그걸 원하는 양만큼 일정한 부위에 주입을 하는 그런 봉독요법이 있는데요. 네. 히포크라테스는 이 봉독을 아르카늄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신비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방에서 얘기하는 그런 난치 질환, 중증 질환 이런 쪽에 특히 이제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봉독 시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피를 좀 맑게 하면서 염증을 개선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가 면역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뭐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쉽게 이제 이 봉독을 양방의 화학적인 그런 소염 진통제와 달리 천년 항생제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아주 우리 한의계에서 침구요법과 접목을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예. 봉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이제 무릎이 쑤실 때 예, 예. 벌에 써야겠다 하셔가지고 나가서 예. 뭐 일부러 벌에 맞아요. 쏘이거나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 맞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위험하죠. 지금 말씀대로 저도 이제 모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벌에 아무 소리 뭐 보약 한 첩 먹는 거하고 같다는데 네, 맞아요, 많이 맞아요. 넣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벌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봉독요법의 핵심은 우리 몸에 사실은 어떤 치료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것은 그 봉독같이 독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독을 잘 쓰면 약이 되지만 과하거나 잘못 쓰면 말 그대로 이제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엇보다 봉독의 양과 또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벌을 쓰게 되면 계절에 따라서 이 봉독의 농도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장마철은 굉장히 희석이 됩니다. 그럼 가을이나 이런 경우에는 건조할 때는 굉장히 봉독의 그 쉽게 독성이 강해요. 예, 네.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한 거는 이 벌의 어떤 그 침뿐만 아니라 벌의 몸에도 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아픈 부위에 이렇게 놓다 보면 지금 감염이 그대로 몸에 전달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제가 이제 우스개 얘기를 합니다만 벌을 쏠 때 아까 계절에 따라서 농도가 다르지만 벌의 기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강하게 팍 많은 양을 내뿜을 수도 있고 네. 또 가볍게 내뿜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네. 예. 저도 벌에 물려봐서 아는데 정말 아프거든요. 그걸 네. 어떻게 보약 한 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근데 이 봉침이 이 벌의 그 침이니까 맞으면 안 되시는 분들도 체질상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 이제 제가 꼭 전문가의 진단하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신장에 투석을 하고 있다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또 금해야 되고 또 평소에 협심증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 그렇죠. 않나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봉독 치료를 받으러 가면 한의원의 그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기본 테스트를 합니다. 스킨 테스트라 그래서 네네. 그건 이제 왜 하냐면 알러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한 10만 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그래서 적은 봉독의 양이라도 이게 갑자기 저혈압에 빠지거나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스킨 테스트를 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스킨 테스트에 문제만 없다면 네. 이제 이 벌독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약간 가렵거나 또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가벼운 몸살 기운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뭐 큰 문제가 되질 않고요. 특히 이제 뭐 가렵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가 벌레 물리는데 바른 물파스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발라주고 또 뭐 냉찜질이나 이런 걸 해주면 뭐 큰 문제 없이 다 개선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의 어떤 진단 하에 네. 치료를 하고 또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면 전혀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침이랑 뜸이랑 네. 그 역할이 비슷한가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침뜸 같이 침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몸을 치료할 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제 국소적으로 어디 아픈 부위가 쉽게 말하면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에
우리가 인체의 에너지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잘 가고 소통이 순환이 잘 돼서 개선되도록 해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침요법인데요. 네. 이제 침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인체에 무해한 그런 그 스테인리스 일종의 스틸이죠. 그런 금속을 가지고 바늘같이 이제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 기계적인 자극이라고 표현을 해요. 혀를 뚫어준다, 막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침을 가지고 막혀있는, 기계적으로 자극을 줘서 그 막혀있는 걸 뚫어주는 거고, 네. 뜸은 말 그대로 이제 불을 붙여서 쑥을 많이 이용하긴 한데, 이제 어떤 온열자, 열 자극이에요. 그런 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넣어주고 하면서 특히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그 침과 뜸의 자극의 방법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들, 뜸도 연기가 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 발열 다이오드라 그러죠. 이제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 그 물체가 작은 어떤 그 입자 같은 물체 열을 발하잖아요. 네. 그래서 열을 그 어떤 그 기구를 우리가 뜸을 뜨고자 하는 자리에 갖다 붙이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개발이 돼. 일종의 전자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오. 네, 또 연기도 안 나고, 또 냄새도 안 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아까 침구과 말씀하시면서 네. 센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네. 이 척추 질환을 많이 다룬다고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이 척추 질환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그 척추 질환을 치료하고 다루는지.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추 질환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진짜 자기 힘에 부치는 어떤 물건을 들다가 일종의 이제 외상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좀 고령화되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나 협착증이 나왔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경이 눌려지고 또는 신경이 나오는 관이 좁아져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척추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발자국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네. 왜 척추의 그 디스크가 퇴행성되면서 좁아지고 또 척추관이 좁아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원인을. 근데 그 원인의 사실은 거의 80~90%는 무슨 문제냐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허리에서 아래에서 받쳐주는 지지력과 일종의 근육의 힘이죠. 네. 밑에서 받쳐주는 지지력과 그다음 우리가 체중이 늘다든지 아니면 기능이 뭐 어쨌든 몸이 붓는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눌리는 중력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거예요. 몸의 불균형에서. 네. 쉽게 말하면 밑에서 받쳐주는 지지력이 훌륭하면 튼튼하면 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네. 그래서 지지력이 약해지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체중이 늘어나면서 비만해지면서 허리에 실리는 짐이 무거워지기나 그런 문제가 거의 80~90%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거기 허리에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약약이나 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봉독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허리 기능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허리를 받쳐주는 하체 힘을 근력을 키우지 않거나 또는 오버되어 있는 몸속의 체지방 같은 걸 줄여주지 않으면 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또 6개월, 1년 뒤에 또 아프고 네. 이런 부분이 많은 겁니다. 양방에서는 이제 디스크가 눌리고 많이 문제가 되면 우선 눌리는 건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걸 제거했다고 해서 허리에 힘이 생기거나 중력이 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우선 그런 처치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나름대로 95%는 네. 95%는 수술하지 않고 네. 허리의 어떤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생활이나 운동이나 음식요법을 하고 또 체중을 줄여주는 그런 운동이나 음식이나 어떤 생활을 잘 하게 되면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수술 적응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나 이런 게 오면서 극심한 통증으로 우리가 한 4주 정도 침상에 누워서 절대 안정을 하는데도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대소변을 못 본다든지 또는 그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다리가 좌우를 비교했을 때 가늘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풋드롭이라는데 발목이 힘이 없이 이렇게 올라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제키지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해 수술 적응증으로서 우선적으로 그걸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말씀드린 대로 한 95%는 다 몸을 바꿈으로 해서 치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침이 그 네. 근육도 풀어주는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아까 얼핏 얘기하죠. 막힌 기를 뚫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기혈이라는 게 우리 몸의 에너지가 또 혈액도 마찬가지로 순환이 안 되면 뭉치게 돼요. 경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침이나 어떤 격렬이 여러 가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침구 치료 도구를 통해서 뚫어주게 되면 소통을 하게 되고요. 또 혈액이 소통이 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염증이라든지 스스로 몸에서 치료할 수 있는 물질들이 전달이 되면서 그 부위의 어떤 병적인 요소를 개선하게 되죠. 예. 그리고 저 최근에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네. 거북목이나 자세 교정에 힘을 쓰고 있거든요. 네,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자세 교정 위에서 저는 추나 요법도 했었고 네, 도치료도 해봤었는데 네, 예. 정확히 추나 요법은 어떤 원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예. 추나요법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거북목이 되든 아니면 우리가 골반이 척추의 어떤 그 손상이 신경이 눌려지면 우리가 몸이 보상작용으로 비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척추가 휘어진 일종의 불균형이 된다든지 또 골반이 틀어진다. 이런 경우에 어떤 그런 인위적인 그런 자극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그 도수와 카이로프랙틱과 달리 우리 경락의 어떤 자극이나 기혈 순환을 통해서 그 기능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뭐 전신적인 질환에도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만은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테스를 한다는 게 제가 좋은 그 치료 방법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스스로 운동이나 또 음식이나 네. 또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또 낮에는 네. 많이 활동하는 어떤 생체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척추를 잡아주는 우리가 이제 보통 코어 머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몸속에 있는 깊은 스스로의 지지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추나요법도 같이 하면서 또 전문가가 아마 생활요법 같은 경우도 체질에 따라서 네.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수영을 해도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은 수영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수영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예, 이 기회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사람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또 자기에게 맞는 그런 운동을 해주면 사실은 네.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예, 그게 사실 필요합니다. 시청자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한의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한의학 중 침 중에 봉침 다들 아시죠? 이 봉침은 어느 곤충의 독을 이용한 침일까요? 힌트는 꿀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네, 정답을 맞춘 분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이 한의학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은 참 우연한 기회에 한의과대학을 선택하게 됐고요. 지금 한의사로서 또 우리 한의과대학 교수로서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임상 교수입니다. 학생들도 강의도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임상 한의사인데요. 사실 진료하면서 느낀 그런 참 대단한 학문이다. 왜냐하면 이 한의학은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라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이 경험하고 하는 아주 단순한 너무나 진리에 가까운 겁니다. 네. 그래서 보편타당하고 한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거기에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만들어진 삶의 지혜가 결합된 학문이 한의학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질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답이 심플한 거예요. 또 그런 측면에서 한의학은 자연의학이다. 예,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자연의학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은 굉장히 직업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밤에 일을 하는 분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자연의 이치에 가장 순응하고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고 만물이 모든 식물도 네, 그렇죠. 활짝 활짝 네, 피어 있고 네. 활동을 하잖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많은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실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사무실에 있더라도 네. 스트레칭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네네.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땀을 좀 흘려줘야지만이 오히려 저녁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활동을 하고 밤에는 모든 기능들이 이 안정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음양의 조화와 생체 리듬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뜰 때 일어나서 햇볕을 보면서 이 시각을 통해서 몸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주인님,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라는 스위치를 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이후에 몸을 활동을 하고 저녁에 오후 5시 이후 되면은 제가 이제 좀 몸을 쿨 다운 시키라고 그러는데 안정기에 접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 수면에 들고 아침 5시까지는 그 숙면을 통해서 네.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에너지를 몸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르몬, 현대의학으로 보니까 호르몬이 생성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네. 어린애들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 호르몬이 생성되는 시간은 잠을 자야지만 그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활동을 해버리면 그 호르몬이 생성되는 그 기간을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자꾸 불균형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활동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의 음식 속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녹차 같은 거, 우리 커피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카페인. 그렇죠. 네. 카페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모닝커피, 뭐 빈속에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10시 이전에 아침에 카페인이 들어가는 그런 그 음료는 우리 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생체 리듬을 하나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데 엄청나게 좋은. 좋다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아침에 마시면. 그렇죠. 아침에. 왜냐하면 그 카페인이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워밍업을 시켜서 딱 끌어올리고 저녁에는 오히려 사실은 생수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녁에 예를 들어서 카페인을 마시면 제가 이제 환자분들 간혹 얘기를 하면 잠을 깊이 못 자고 천잠을 자는 경우, 꿈이 많고 이런 경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면 저녁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 꽤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저는 잠하고 관계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서 누워 있는 걸 잠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뇌세포는 안정을 못 취하는 거예요. 각성돼 있으면서 이 가수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후 뭐 제가 이제 보통 한 5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 네. 예, 저는 진짜 이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알리고 네. 너무나 굉장히 우리 한의학적인 네. 또 아까 말씀 생체 리듬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여름 이제 지나고 예, 한참 예. 이제 아침에 커피 예. 드시는 분들 예. 많으신데 그분들은 너무 그렇죠. 네, 좋은 예, 습관을 예, 가지고 계셨던 예, 거네요. 예, 네, 오후 그렇습니다. 5시 이후에만 조금 예.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말씀하신 게 정말 건강한 관리 비법인데 제가 너무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든 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92이신데 예. 아직까지 팔굽혀펴기를 하세요. 아유, 네. 예, 맞아요. 네, 예,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자면은 9시에 주무시고요. 예, 예, 예. 5시 해 뜨면 딱 일어나십니다. 예, 네, 예. 그리고 항상 그 건강한 뭐 건강식들 네, 드시고 맞아요. 직접 네. 재배해 드시고 네. 뭐 물도 정말 네. 하루 2리터 가까이 드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아유, 진짜, 네. 예. 뭐, 정말 제가 장수의 늘 비결 같아요. 예, 내가 늘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걸 지금 우리 외할아버님이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도 우리가 맑은 생수를 자주 먹어주는 것도 우리 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 몸의 세포가 수분의 함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어릴 때는 90%예요, 몸의 수분의 함량이. 그건 나이가 들면 70%를 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막아주는 방법은 우리 몸에 맑고 깨끗한 물을 네. 자꾸 먹어주면서 몸의 독소를 개선하고 하는 거 굉장히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우리 할아버지 말씀 팔굽혀펴기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이제 이런 분들을 간혹 봬요. 지금 말씀하셨던 90 넘으신 분, 또 90 전후에 된 분들이 간혹 네. 저희 뭐 침 치료나 이렇게 간혹 좀 불편하셔서 오시는 경우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중에도 보면 제가 놀랄 정도로 연세에 비해서 근육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제가 요즘 친구들 뭐 돈 많은 친구가 부러운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좀 되고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건강한 네, 분들. 예, 건강한 분들이 사실은 최고죠. 네, 제가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런 분들의 관심이 많이 가고 오히려 부러운 분들인데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봐요. 여쭤보면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유 선생님 말도 마세요. 이분은 자기 몸이 좋다는 건 다 해요. 이런 얘기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뭐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이게 주 일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은 관리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 그만큼 사실은 유지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 관리 참 중요하죠. 예. 네, 예. 저도 오늘부터 좀 더 힘써서 저도 외할아버지처럼 예, 예. 건강한 노년을 예. 보내고 싶습니다. 예.